이슬람 사원의 첨탑이 스위스에 있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주민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무슬림 이민자인 알리 에르도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선 지방정부에 이슬람 첨탑을 짓게 해달라고 청원했고 이는 당연하다는 듯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끝에 결국 건설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스위스의 터키 이민자 사회는 환호했지만 기쁨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2009년 국민투표를 통해 변경된 스위스 헌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이슬람 첨탑을 짓는 행위를 허가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자 종교적 상징물의 건설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민투표만큼 민주적인 제도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투표해 다수의 견해가 헌법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로 흘러갈 위험성이 큽니다. 다수파의 주장에 따라 표현과 종교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짓밟힐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임을 뜻하는 리버럴은 민주당의 지지자나 진보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보자면 이는 균형과 견제,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혹은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를 받아들이면 진보적인 클린턴과 오바마뿐 아니라 보수적이었던 레이건 및 부시도 자유민주주의적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사만을 강조하는 순수한 민주주의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민중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면서도 법치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소수파에 대한 존중 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정치적인 안전과 시민적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는 인류의 이념적 진화가 도달한 마지막 단계인 셈입니다. 민주주의는 북미와 서유럽을 넘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하에서 각국 시민들이 한층 자유로우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리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때 대세로 보였던 민주주의의 확산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붕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으나 이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2015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한 법과 정의당은 곧바로 민주적 규범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렸으며 사법부까지도 집권당에 충성하는 이들이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판적 지식인들이 방송과 국가지원에서 소외되는 동안 언론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로 몰려들자 법과 정의당은 집회의 권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민간 방송국이 반정부 시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폴란드 일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가졌다 자부하는 국가에서조차 반자유주의 경향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규범을 무시하거나 멋대로 바꾸는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존재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1990년대의 민주주의 확산과 2010년대의 민주주의 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공통의 기반. 대중매체는 다수의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와 사실들을 전파했습니다. 출판이나 방송 자체가 쉽지 않았기에 그만큼 극단적인 주장이 퍼지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이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거짓말이나 과격한 정치 주장마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삶의 질. 한때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세대가 한층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희망은 마치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아가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민주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셋째, 다양성의 문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단일민족 혹은 다수민족이 확실한 국가에서 더욱 쉽게 정착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이민이 늘어나고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기존 상태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시민권과 정치적 참여의 권리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성, 노예, 이민자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민족, 영토, 국가의 완벽한 결합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근대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시민들의 자치, 종교적 관용 등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동시에 시작부터 폐쇄성 혹은 배타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 하에서 진정한 독일인만이 독일에서 민주적 자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이탈리아인에게만 민주적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성별,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미국인이 미국을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국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 작고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렇기에 대규모 이민의 증가는 과거 동질적이었던 국가 내에서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수자 집단이나 이민자를 접할 경험이 적었던 이들이 쉽사리 편견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여기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이민 공포를 부추기며 민족적 혹은 종교적 갈등을 부추기는 형편입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국민의 정당하고도 정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이란 협소한 존재인데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소수자들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을 이방인이나 소수자에게 돌려버리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하지만 대체로 무의미한 해법만을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무역을 제한한다든지 특정한 민족이나 종교를 가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심지어 반대파 정치인들을 적국과 결탁한 국민의 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때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열렬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동시에 강렬한 반자유주의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구한다는 명목하에 과거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었던 자유주의적 제도들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을 막아주던 견제장치를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포퓰리스트식의 민주주의는 소수자와 반대파를 억압하는 폭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수천 년 동안 생활 수준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고 연간 성장률 또한 0.1%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살았듯 살아갈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경제성장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향상에 동참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례로 1940년에 태어난 미국인의 90%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1980년에 태어난 경우 겨우 10%에서 20%만이 앞 세대보다 나은 경제적 처지를 예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의회와 선거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청년층의 4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평범한 대중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멋대로 무시하는 인물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동화와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혹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역일수록 트럼프 지지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한편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범이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 관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부가 조사해 처리해야 합니다. 언론 역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당연히 자리를 뜨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감옥에 가두는 식으로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관리의 측면에서도 함부로 문을 닫아버리기보다 야당 및 국회와 타협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정치적 지도자라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기본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갈등이 곧 목숨을 건 극단적인 투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잡는 것만이 목표가 되며 정치적 반대파나 반대 의견은 적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치인 마이클 이그나티예프는 상대방은 패배시키고 싶은 대상이지만 적대자는 파괴하고 싶은 대상이다. 라는 그럴듯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연하지만 정치적 반대자는 경쟁하는 상대방이지 싸워 제거해야 하는 적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스트들은 때로 노골적으로 후자를 외칩니다. 최근에 미국 정치를 살펴보자면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맥케인은 오바마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의 승리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는 힐러리를 악마라고 비난했습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창궐에는 인터넷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였다면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이 트럼프의 거짓말과 막말을 무시해버렸을지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트위터를 이용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합니다. 이에 기성 언론은 그를 무시해야 할지 혹은 비판해야 할지 곤혹스러운 선택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비판을 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목소리를 키워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사실 확인이나 진실성이라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언론 매체 역시 새로운 독자층을 찾아냈습니다. 충격, 클린턴의 사악한 연결고리가 밝혀지다. 라든지 프랜시스 교황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세계를 놀라게 하다. 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적잖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장난 같은 엉터리 기사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은 극단적인 경향을 증폭시키고 이를 믿게 하는 반향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끌어내고 이른바 지배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나아가 이민자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민주적 체제를 지키고자 한다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반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의입니다. 적극적인 항의는 여전히 훌륭한 저항수단입니다. 폴란드에서는 대중의 항의가 집권당의 사법부 장악을 막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 시민들은 폐쇄 위기에 놓인 중앙유럽대학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국회를 움직이고 마침내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시민들의 항의는 사법부에게 잘못된 정책을 거부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입니다. 항의는 권력을 장악한 권위주의자에 맞서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가 애당초 권좌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대체로 현 체제의 옹호자들을 비난하며 세상을 뒤엎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불만을 품은 대중들은 이러한 약속에 쉽사리 현혹됩니다. 포퓰리스트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항 세력을 단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터키, 인도, 미국 등지에서 포퓰리스트들은 대항 세력의 분열을 이용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대항 세력들은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퓰리스트 개인에 대한 공격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포용적인 애국심입니다. 다민족 사회일수록 시민들이 각각 협소한 민족이나 종교의 틀에 갇혀서는 곤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함께 지키고 아울러 포용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개선입니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큼 포퓰리스트들은 쉽게 기승을 부립니다.
시민들은 건강보험, 사회적 안전망,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 교육의 기회 등을 원하며 나아가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복지, 교육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 회복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을 연결했고, 동시에 극단적인 목소리가 쉽게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혐오 발언이나 음모론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검열이나 규제는 답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으며 정부나 기업이 편견 없는 규제를 시행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다시 세우고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해 시민들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믿음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적 가치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편이 좋습니다.